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김장현입니다. 제가 사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생명윤리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초대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인공지능 과의존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뭐 매일같이 연구하는 연구자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 앵무새를 한번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4년 전에 촬영된 이 앵무새는 그 당시에 한 2개월 정도 태어난 지 한 2개월 됐고요. 앵무새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그 모란 앵무라는 품종은 사실 사람의 언어를 잘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잘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에게 시키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앵무새에게 시켜봤는데 대부분의 강아지가 하는 그런 걸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아주 좋아하는 간식 여기 국수거든요. 국수를 조금씩 쪼개서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금방 저렇게 링을 하나씩 뽑아서 간식을 하나 먹는 거를 금방 눈치채고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링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이 궁금한데요. 뭘 하나 한번 보시지요. 네. 이제는 링을 줬더니 역으로 링을 갖다 꽂는 거. 이거는 저희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간식은 먹고 싶은데 과연 사람은 뭘 원할까? 자꾸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 요 앵무새 이름이 망고입니다. 망고가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해서 간식을 또 얻어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이 앵무새가 한 20g도 안 나가거든요. 예, 20g도 안 나가고 크기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앵무새가 어, 저렇게 똑똑한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간식, 저 무염국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AI 그 알고리즘 중에서도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은 이렇게 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하고 그 결과가 아주 우수하면 뭐 1점을 주고 괜찮은 편이면 0.7점을 주고 나쁘다 그러면 0점을 주는 형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새를 훈련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의존이나 또 딥페이크와 조금씩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좌측 사진은 제가 작년에 출연했던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인공지능 편에 출연했던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은 저희 연구실원입니다. 미국, 뭐 우루과이, 뭐 중국 등등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재밌게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사실 2년 연속 글로벌 최상위 2% 연구자 리스트에 등재가 돼 있고요. 어, 제가 문과 출신입니다만 AI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작은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첫 번째 트랙이 바로 AI 과의존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몇 편 썼는데요. 이 첫 번째 논문은 AI 과의존에서 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중점을 둔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라고 생각하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AI의 의존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기 왼쪽 위에 학업 스트레스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곧 AI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AI 의존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직접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시 AI가 나의 성적을 올려줄 거야라는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하고도 긍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대가 높을수록 역시 AI 과의존은 심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약할수록 아카데믹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아카데믹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AI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AI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AI 과의존은 심각해진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주요한 그 AI 의존성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좀 게을러집니다. 네, 두 번째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검증하려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할루시네이션의 그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어떤 보정 알고리즘도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 낮아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뚝딱 질문만 넣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 비판적 사고나 독립적인 사고가 저하될 수 있고, 또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딜레마는 사실 AI 챗봇에게 물어봐서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서 요새는 그걸 또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감지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AI가 준 답변을 그대로 내는 학생들을 감지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편의 논문인데요. Beyond Learning with Cold Machine 해서요.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as a Anthropomorphic Cue of AI Instructor라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올해 출간한 논문입니다. 먼저 AI 교사가 셀프 익스포저, 그래서 여기서 셀프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이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 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AI를 썼을 때 교육 효과나 또 AI가 교수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선생님이 미리 충분히 설명하는 거를 이제 셀프 익스포저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렇게 미리 설명을 잘 해주면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애착이 올라가고 또 학습 경험도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셀프 익스포저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막 깊이 얘기한다든지, 예, 인간 교사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친밀감은 높아지지만은 오히려 공신력이 떨어져서 학업에 오히려 좀 역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AI 교사의 경우에는 AI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 애착을 갖게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x2 실험 설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셀프 익스포저의 유무, 그 다음에 AI 교사와 인간 교사, 이렇게 해서 2x2 설계를 했고, 211명의 대학생 참가자를 4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관련된 교육 영상을 시청 후에 설문에 응답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AI 교사의 자기 개방은 인간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서적 애착, 학습 흥미, 지식 습득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애착은 AI 교사의 자기 개방과 학생들의 학습 흥미 및 지식 습득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AI 교사 역시 사람 교사처럼 정서적인 애착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야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방론학에서 AI 교사와 인간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애착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또 학습 결과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AI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가 더 높았지만 지식 습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기존에 출간된 연구 논문들을 메타 분석을 해서 챗봇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챗봇을 활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8개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그 챗봇이 대체로 언어 학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K-12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고3 학생들이 대학생보다 그러니까 챗봇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국어와 외국어 중에서는 외국어를 배울 때 챗봇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에 문법, 듣기, 작문, 지문 이해, 말하기, 어휘 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보캐블러리, 어휘 학습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지, 감성, 행동 중에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을 1개월 이하만 시행했을 경우,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또 3개월 이상 실행했을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동안의 실험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사용해도 너무 길게 사용하면 한 학기 내내 쓴다든지 이러면은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리고 또 앱 기반의 챗봇하고 웹 기반의 챗봇 중에서는 웹 기반의 챗봇이 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스마트폰의 앱에서 쓰게 되면 다른 거 재밌는 거 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컴퓨터 킬 때는 사실 게임 아니면은 어차피 공부할 때 둘 중에 한 번 키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로 뭐는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웹 기반의 챗봇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챗봇 주도 상호작용보다는 역시 사용자 주도 상호작용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텍스트와 음성을 모두 사용하는 멀티모달형 상호작용 방식이 텍스트만 사용하는 방식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챗봇은 언어 학습에서 유용한 도구로 밝혀졌는데 특히 어휘와 구술 작업에 효과적이고 특히 언어 중에서도 모국어가 아닌 L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학습에서 활용이 더 많이 되고 있고 더 개선할 부분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과의존 연구들 좀 소개드렸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ESG라는 개념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핫한데 이 ESG를 계량화하는 거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수행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온라인 민원 11년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민원을 사람이 읽고 사람이 그 해당 부서에 넘겨주고 그 부서에서 다시 넘겨받는 형식으로 해서 보통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런 민원 응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그 민원인이 타이핑을 할 때, 몇 단어만 입력을 해도,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구나 하고 감지해서 바로 옆에다가 FAQ를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입력이 끝난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자동으로 판별해서 실시간 이첩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까지 PDF로 만들어서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우리 청소년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3만 장을 분석해서 그 올린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상업적인 연구보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러한 인스타그램마저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고 그 이하의 증상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이 좀 강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셜 컴패리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우울증 등 각종 정신병리 현상을 사전에 조기 감지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투자해가지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학생들이 그 제기한 비트코인 관련된 예측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 외로 예측력이 좋아서 예, 이거 사이드로 하고 있는 연구지만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AI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간만이 주체가 되지 않고 인간과 AI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겠는데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인간의 멸종에 대비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백악기 말, 그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말, 페름기 말, 데본기 말, 오르도비스기 말에 걸쳐서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80%가 멸종하는 그러한 대멸종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급속도로 파괴함으로 인해서 6번째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스티븐 호킹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인류가 지구를 점령하고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류세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앤스로포센이라고 하는데요. 앤스로포센의 대표적인 지표 물질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플라스틱, 네, 모든 지구의 생명체의 피, 혈액 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지만 많은 경우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산성화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자력 발전에 도움도 받고 있지만 사실 원자폭탄에 의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을 30조 톤의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685억 마리의 치킨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치킨 뼈가 지구상의 어떤 곳에 땅을 파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정말 6번째 대멸종이 있게 됐을 때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 아마도 치킨 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0년이었나요? 2019년이었나요? 그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여학생이 그레타 썬버그라고 하는데요. 툰베리라는 여학생이 나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했고 이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여학생이 아, 그 유엔 총회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어른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구를 왜 마음대로 다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 우리 세대에게 희망을 뺏어갔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SDG라고 하죠. 예,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17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기를 하고 있고 이 17가지의 문제에는 빈곤층 감소라든지 식량 안보,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육상 생태계 보존 등의 항목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 세계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행정에 있어서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그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SDG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적, 행정적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두 번째 포스트 휴먼 시대의 특징은요. 애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70대와 40대, 그리고 60대와 3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1인 가구라고 해서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이러한 외로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어, 노인분들이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소니가 1997년경에 아이보 AI 로봇의 약자인데요. 아이보라는 로봇을 출시를 해가지고 2004년까지 판매를 했고 100만 대 이상이 일본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니까 노인분들이 서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 부품을 기부하고 서로 고쳐 쓰다가 그마저도 그 로봇을 맡기면서 신사에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로봇과 인간의 애착 형성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휴먼이라고 불리우는 virtual 휴먼과 인간의 관계도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비친 인스타그램 스타의 경우는 매일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포즈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상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가상 인간의 비율이 전체 피팔로워의 한 15 내지 20%까지도 육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 사람인 줄 알고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이러한 가상 인간과의 교류가 아주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풀어야 될 문제, 포스트 휴먼 시대의 특징은 감각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고,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시각도 증강시키고, 청각도 증강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정보 인풋 단계에서부터 정보 증폭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라인에서는 허리에 부착하는 보조형 로봇을 붙여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극도로 완화시켜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도 확장하고 또 인간의 근력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나노 기술인데요. 나노 기술은 10억분의 1이죠. 10억분의 1미터. 10억분의 1미터의 나노 사이즈의 로봇을 인체에 직접 투입해서 원하는 장기까지 가게 한 다음에 그 장기에다가 약재를 투입하고 다시 없어지는 그런 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로봇으로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로 인한 문제는 기술로 해결하는 트렌드가 또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테크노 스트레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또 기술 때문에 사람의 뇌가 더 너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테크노 오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테크노 오버로드 문제, 테크노 컴플렉시티 문제 등등을 완화시켜주는 기술도 역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AI 시대에는 함께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인간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특히 인간에겐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AI가 창의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에 큰 발견을 한 적이 없다. 감성적이고 또는 약간은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럴 때 번뜩이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롭고 어떤 독창적인 자질이 되겠고 또 유용하고 어떤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곧 창의성이다. 그리고 창의성이란 문제, 또 결점, 지식의 간극, 없어진 요소들, 부조화 등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과정이다. 창의성은 한 개인의 생각이 문화의 상징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때 나타난다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창의력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살펴봤죠. 그래서 보통은 상상력이 높은 사람은 창의력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력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생한 심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AI는 과연 어떨까요? AI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뭐 GAN 모델도 있고 VAE 모델도 있고 그런데요. 각 모델을 사용해서 AI 보고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 달라고 했더니 유머를 발휘하더라고요. 실제로 트랜스포머 로봇을 그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앵무새와 함께 살펴봤던 강화 학습에 의한 이미지 구축도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원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술 작품도 AI가 뚝딱뚝딱 잘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불리우는 겐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두 개의 신경망, 즉 생성자와 판별자를 경쟁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에는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중요도를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와는 달리 할리우드가 AI에 의해서 가장 많이 침식되는 그러한 일자리 로스가 가장 큰 영역이 돼서 할리우드는 이미 올해 큰 저걸 했죠.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가뿐만 아니라 감독 또 스태프 그다음에 어, 엑스트라 이런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AI가 학습할 경우에는 돈을 내라. 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간의 창의력이 여전히 AI에 의해서 따라잡히지는 않았다라는 낙관론도 있긴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현재의 AI 시스템은 인간의 일반 지능과 창의성의 핵심 요소인 인과관계 추론이나 유추적 사고, 그리고 실제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또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혁신적이고 또 어떤 맥락에 적절한 창의적 산출물을 내지는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인지, 학습 등 인간 지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한 지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56년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열렸던 작은 워크숍 때문이에요. 여기에 AI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다 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빈 미ns키라든지 허버트 사이먼, 또 알란 뉴엘 같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이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던 컴퓨터를 사용해 본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해봤더니 내가 데이터를 엄청 많이 입력해 봤더니 컴퓨터가 그걸 그 사이에 패턴을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치 않았던 정말 멋진 답을 만들어내더라고. 아, 나도 그걸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라는 식의 그런 소통이 오갔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1958년도에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프랭크 로젠블렛이 컴퓨터도 학습이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퍼셉트론 이론을 제창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뇌에는 수많은 뉴런이 있고요. 그 뉴런이 아주 간단한 구조의 반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구조가 뭐냐면 여기 좌측 하단에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는 구조가 되겠는데 수상돌기는 일종의 수신 안테나, 축삭돌기는 송신 안테나라고 쉽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게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로 두뇌가 되겠고, 예, 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이 곧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정보는 다른 뉴런으로 확산이 되고 어떤 정보는 중간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정한 스레시홀드, 어떤 역치에 도달을 하는 강도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은 통과시키고 그게 아니고 좀 약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스탑시키는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뉴런을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뉴런 간 연결 교육고리인데 여기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모두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만 보내게 되면은 에러가 생길 수 있고 또 화학 신호만 보내게 돼도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에러 보정을 위해서 두 가지 채널로 신호를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 로젠블렛이 우리가 가상의 뉴런을 이렇게 일종의 함수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x1이라는 어떤 입력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가중치, x2라는 입력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가중치들의 합을 냈을 때 그것이
어떤 기준치보다 세게 그 더 많게 나오면 그럼 뉴런이 활성화되고 1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낮은 값으로 나오면 0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펄세트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펄세트론을 가지고 처음 했던 태스크가 사람의 사진을 많이 학습하게 한 다음에 이게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정답을 얘기하면 right를 입력하고 또 틀린 답을 얘기를 하면 wrong을 입력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파마를 한 남성이라든지 또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을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답을 냈는데 오답은 오답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정답은 정답이라고 가르쳐줬더니 또 이것의 그 판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반면 AI는 50% 내외의 낮은 확률로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퍼셉트론 모델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차 암흑기와 2차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흑기는 대체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그 당시에 주어졌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1997년도에 인간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인 체스의 세계 챔피언을 AI가 제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펄디라는 퀴즈쇼에서 역시 IBM의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우승을 하게 되고 최근 2016년 3월에는 이 광화문에서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하면서 또 복잡도가 가장 높은 바둑 게임에서도 역시 AI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간 기사들도 AI를 이제는 많이 학습했고 AI 역시 스스로 또 많은 것을 학습하면서 두 개의 경쟁 구도가 최근에는 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지금 현재 인류가 만든 바둑 AI 중에 가장 훌륭한 AI를 한 10번에 한 8, 9번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둑에서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요, 크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도록 제한된 지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동차에도 장착되고 로봇에도 장착되면서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신호를 잘 판별해야 되고 주변의 지형지물과 옆에 지나다니는 차량, 특히 보행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감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차를 확 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자기가 모시고 있는 또 탑승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 AI를 얹을 때에는 매 순간이 윤리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트롤리스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트롤리스 딜레마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승객과 또 보행자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의 경우는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학습해서 거기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긴 하는데요. 이 머신러닝 중에 일부가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중에서 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사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어떤 게 치와와고 어떤 게 머핀인지 구분이 되시죠? 네. 동그란 누런 동그라미 안에 점색이 있는데요. AI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가 풀린 게 2012년도입니다. 네. 사람은 아무리 헷갈려도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치와와 머핀을 분류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그 당시 비주류 기계학습 학자가 일종의 가상의 레이어를 여러 개 배치하고 그 레이어에다가 데이터의 특성을 프로젝션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알렉스넷이라는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치와와 머핀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다. 네, 정말 최근의 현상이죠.
그다음에 dog and cat problem이라고 해서 개와 고양이는 둘 다 네 발 달린 짐승이고 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기 때문에 코가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네요. 네. 이게 되면 이것을 구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딥러닝의 경우는 맥스 플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눈, 코, 입이 조금 다른 곳에 위치하더라도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계산과 맥스 플링을 이용해서 개와 고양이 역시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개의 사진을 입력하면 발의 개수가 추출되고 털의 유무가 추출되고 입의 구조가 추출돼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피처 중심의 계산 방식에서 레이어를 활용하는 AI가 되면 딥러닝이 되게 되면은 그냥 전체적인 사진을 스캔을 해서 바로 강아지라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축인 딥러닝에 대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 인물의 얼굴과 가상의 몸을 결합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잘 활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예술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거북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 그 거북이 터틀에 있던 그 리더였던 터틀맨이 일찍 별세하셨는데 터틀맨을 가상으로 합성해서 딥러닝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같이 공연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긍정적인 활용도 있는 반면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이그전 연인의 그 얼굴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음란물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데미지를 주는 그러한 악당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기존의 영상 데이터, 즉 대상 인물의 다양한 각도와 표정의 사진 및 영상을 대량으로 학습하고 이걸 통해서 인물의 얼굴 특징, 표정 변화, 움직임 패턴 등을 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의 질에 따라서 합성 영상의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강의 시작 직전에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샘플들 보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딥페이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은 정말 최신 기술입니다. 2017년도경에 등장을 했는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는 사진만 한 장 올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또 본인의 한 행동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 한 행동처럼 만들 수 있게 된 중대한 어떤 범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이 있으면 방패가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러한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알고리즘 역시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아무래도 딥페이크 기술이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항상 악당들이 먼저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딜레마다. 긍정적 활용 사례는 교육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황제를 설명할 때 실제 로마 황제를 복원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또 역사적 사건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거나 또는 영화 스타워즈처럼 고인이 된 배우의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고요. 또 게임 개발에서도 특정 배우의 얼굴을 캐릭터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의료에서는 환자의 얼굴을 가려서 어, 환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특히 정치적 선전선동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한 정치인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하게 한 것처럼 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선거 때 이러한 가짜 정보가 확산되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범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금융 사기에서 마치 상대가 금융 투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은행 직원이라든지 또는 CEO라고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딥페이크의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딥페이크는 예술적 표현이나 풍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딥페이크도 있지만 정치인의 연설을 조작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행동을 조작하게 될 경우에는 비방 또는 허위 정보의 유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양가적 측면을 갖는 대단히 딜레마틱한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의 보호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원상복귀하거나 그것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과 치유가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이 외국의 서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법적 재량을 법적 관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규제마저도 어려운 실정이고 하필이면 이러한 범죄들은 어떤 선진국 간의 네트워크가 아닌 아직은 그 치안이나 이런 것이 엉성한 그러한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대처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 딥페이크는 얼굴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모션까지 복사해낼 수 있고요. 또 역으로 특정인의 걸어가는 자세를 가지고도 이제는 얼굴 데이터가 없더라도 걸음걸이를 가지고도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감지 기술로도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대학을 가게 되면 아, 도서관에 들어갈 때 그냥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나의 걸음걸이나 또는 얼굴을 인식해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음료수를 사 먹을 때 이럴 때도 벤딩 머신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기만 해도 나의 얼굴을 감지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종류의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 행위 역시 딥페이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향후에는 초고화질 딥페이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실시간 딥페이크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제가 외부 특강을 다닐 때마다 아이가 있는 분들 또는 조카가 너무 이뻐서 조카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아동 성폭력이나 또는 아동 포르노 같은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요즘은 소셜미디어 상에 절대로 그 아이들이나 또는 그뭐 예쁜 조카 뭐 보통 삼촌이나 이모들이 너무 예뻐하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이제는 사진을 올리는 건 큰 리스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장점은 개인 맞춤형 컨텐츠 제작이 가능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방패 측면에서는 다층적 탐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당이 언제나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 지연과 또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포스 할 수 있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또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이 긍정적인 측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 많은 AI를 버려야 될까요? 예, 버려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I 어시스티드 러닝을 통해서 길러가야 될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인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대학교가 배출하는 전공하고 그 전공으로 잡을 수 있는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8, 9년 전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ICT 쪽 인재는 13만 명이 필요한데 실제 공급은 7만 명밖에 되고 있지 않고요. 에너지도 역시 반밖에 배출이 안 되고 신소재도 그렇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나 고급 소비재 관련된 인재들을 대학교가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남녀 성별 차이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그, 그 여전히 잡마켓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갖고 나가는 전공과
실제 사업체에서 원하는 전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설마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어라고 낙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을 밀어 넣어 주시는 그런 안내양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크게 세 가지 기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려요 벨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분들께서 내린다고 소리를 질러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거스름 또는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계에 이어서 이젠 교통카드가 등장해서 이분들이 잔돈을 거슬러주는 역할이 사라졌고, 예전에는 뒷문이 자동이 아니고 사람이 닫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앞문, 뒷문 모두 자동으로 여닫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가 5만 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승강기를 150년 이상 타왔는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승강기 안내원이 무려 1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가 과연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미래 인재는 과연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삼성그룹에서 매년 삼성 AI 포럼을 하고 저도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세계적인 그 AI의 구루들이 오는데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플로어에 질문을 하게 하면 대부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대학생이 AI 시대를 대비하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10중 8구 직간접 경험을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간접 경험, 여행이나 책을 많이 읽어라. 예, 그리고 직접 경험, 뭐 인턴십이라든지 심지어 노가다 인턴십이라도 좋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코딩 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인문사회적 지식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 자연과학이나 공학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직관적 경험이 필요하고 또 해결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이나 어떤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 과학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재 타입은 코딩 교육을 잘 받은 인문계 전공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문 교양 교육을 잘 받은 이과생, 특히 스템이라고 하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앤 매스. 그래서 스템 메이저의 스템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인문 교양 교육을 잘 받아서 인류의 역사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의 역사, 그죠? 철학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질문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좋은 질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은 AI를 골라내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AI를 도구로서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을 때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일자리를 잡았을 때 승진할 때도 문제 해결력을 인정받을 때에도 좋은 AI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눈은 바로 그러한 다양한 직간접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자에게는 여러 개의 생성형 AI를 큐레이션 할 수 있는 AI 큐레이터로서의 역량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할 수 있고, 사실 A라는 생성형 AI가 환각을 통해서 엉뚱한 답을 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 그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각을 또 잘 가려낼 수 있는 이용자가 돼야 되겠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답변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창의적 답변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히 AI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